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두 번의 정기총회와 많은 어려움 속에 제39대 노인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김진욱 씨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노인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의 포부와 각오를 들어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캐나다 세금 환급.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는 풍수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 이번 주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남궁재 공인회계사를 찾아가 세금 환급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독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근거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한 독도 동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도 어느덧 100세 시대란 말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만큼 어르신들의 시대가 강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밴쿠버 한인 노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슈앤 포커스에서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임 노인회장으로 선출된 김진욱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노인의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진욱 노인회장의 당선 소감을 들어보시죠. 소감이라보다 조금 어른 때 제가 맡아가지고 조금 상당히 이게 좀 뭐라 그럽니까 운영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성심껏 하고 또 임원들이 잘 도와주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더 여지껏 하지 못한 사항들을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우리 노인회가 조금 더 발전한 그런 노인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임원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 제가 모셨으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더 발전된 노인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동포사회에 존경받는 노인회가 되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그러면 노인회 회장이 되면 이 노인회 이 사무실을 개방해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커피나 차 한잔 따뜻이 드시면서 참 정다운 담화를 오손도손 나누고 또 그렇죠. 여기에서 인민생활에 좀 힘든 그런 사항들도 또 가정에서 못한 거 자녀들은 못한 그런 대화들도 같이 해서 나누고 또 저희 임원들도 이렇게 좀 오픈해가지고 그런 분들 오면 그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그런 해결책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이게 사무실이 아니라 쉼터를 만들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비를 낸 노인회 회원은 151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잠재 회원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원들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밴쿠버 동포사회가 뭐 7, 8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 5%만, 3%만 돼도 한 3,000명 이상 회원이 되리라고 저는 가성내 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저희들이 노인회가 조금만 노력하고 그러면 이 150명 회비 낸 거 외에 300명 내지 600명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은 어떤 방법을 좀 쓰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총회 때 가능하다고 그러면 회비도 좀 낮춰가지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노인회 총회가 별로 순탄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조금 되지 못한 것 조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존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 노인회에서 봉사와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 많은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 방송되었던 뉴스토리에서는 한인 노인회 총회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참 답변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질문인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숨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사실 전 회장이 일을 한다고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필요치 않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또 경제적 지출도 그래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안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회장님이 그걸 좀 믹스업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지출에 좀 남용이라고 그러면 조금 말이 좀 과장된지 모르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총회에서도 그 회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출 보고 이랬는데 그런 건 정말 특별히 제가 보기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앞으로 조금 남용된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이미 상당한 부분을 변제를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변제를 스스로 하면 다행이지만은 안 하는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뭐 법적으로 고사할 그런 행편도 안 되고 회장님의 뭐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여지껏 역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좀 이게 말이 나서 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조금 오해할지 모르지만 가스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명목으로 한 1,300, 400불 나가는 것 자체는 이 노인회가 이게 봉사기관이지 이게 무슨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 홍보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지출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잘못됐고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은 뭐 저희들이 더 이상 저 개인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 새로운 임원진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전 회장단과 이제 조금 조율해가지고 좋은 결론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노인회에서는 한인회관 개보스 공사 이전 지분 공사를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냈고 가지고 있던 6만 불도 한인회관 개보스 공사를 위해 투입하는 등 한인회를 위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재정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진욱 신임 회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동포사회로부터 단체 혹은 기관, 개인으로부터 많은 후원 받아와서 이걸 운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노인의 역사를 알아보면 이제 젊은이들 아는지 모르지만 이 초창기에 이 노인회가 이 노인들이 이 참 고사리 뜯어다가 말려서 빈밥에 팔아가지고 못하는 돈을 요번에 그 재건축 보호에 6만 불 간 거 그거예요. 그 노인네들이 그게 길가에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어렵게 정말 진짜 한 푼 두 푼 못했던 돈인데 그거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뭐 이제 지나간 거 그리고 또 이렇게 회관을 잘 보호해 놓으니까 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포사회에서 도움을 청하기도 이제는 정말 참 너무 동포사회 자체가 어렵고 기업들 자체가 어려운데 손 벌린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좀 저희들이 그저 좀 최대한 이 캐나다 정부나 BC 정부에 그랜트를 조금 잘 찾아가지고 그걸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인 노인회에서는 많은 연례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제가 허락한다면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노인회장의 말씀. 변화의 기로에 선 39대 노인회장의 메시지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노인에 참여하는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럽니까? 65세 넘었지만은 자기가 노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래도 그 여동안 잘 굴러왔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젊은 노인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노인의 위상이 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우리 동포사회 위상이 올라가지 노인의 위상이 떨어지면 동포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포사회에 있는 참 젊은 노인들이 참 힘들고 시간이 없지만은 많이 참여해서 우리 노인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9대 밴쿠버 한인 노인회 신임 회장인 김진욱 씨였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노인들의 모임,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변화를 맞이한 노인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듣는 전문가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금 신고는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캐나다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는데 세금 신고 및 환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 남궁재 공인회계사를 찾아가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임대소득이 있다든가 뭐 어떤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국에 발생한 소득까지도 캐나다에 신고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거주자로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를 하면 캐나다가 그 세율이 좀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소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뭐 금융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그 회사로부터 받은 슬립이라고 하거든요. T5나 뭐 T3 같은 그런 슬립이 있을 거고요. 만약 내가 근로소득 회사에 일했으면 T4 슬립이라는 걸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다른 내가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렌트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가지고 그런 어떤 손익계산을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생하는 소득에 따른 그 증빙을 일단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제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양육부 공제라든가 뭐 RSP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자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증빙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증빙하고 소득 증빙하고 합쳐가지고 뭐 회계사 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세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없다고 제로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있으면 있다고 하시는 거고. 정부에서는 세금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려주면 아 소득이 낮구나 해서 거기에 상하는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완전히 다른 게 한국에서는 소득을 그러니까 세금을 낼 게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세금 신고를 안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거꾸로 이게 이제 복지국가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정부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소득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소득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비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에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아이들은 접근하는데 사실 내 품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 아이는 19세 이상 되면 이미 세법상 성인이에요. 성인이라는 얘기는 독립된 가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냈던 그 학비 영수증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으면 총 적립한 금액의 20% 정도는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10년까지는 돌아가서 이게 할 수 있는데 10년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얘가 독립된 성인이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저소득층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는 베네핏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베네핏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자녀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비를 적립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일단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라. 그래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혼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정말 큰 금액들을 아까 베네핏부터 시작해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은 스캐닝을 한번 좀 받으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 동해 표기 문제 등등 일본 측에서 아직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치 못하는 일부 몰집각한 정치인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노래 한 곡 선사하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국무총리는 새로 보고된 위성 정보에 의하면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비행기가 인도양 부근에 추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말레이 항공 370편이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실종된 뒤 2주 만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나지브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지브 총리는 또 모든 정보는 영국의 국제해사 위성기구를 통해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또한 이번 사고로 실종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이미 추락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밴쿠버 출신의 교사 로샨 토마스는 아프간의 아이들, 특히 소녀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자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탈레반의 카불 호텔 습격으로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9명의 희생자 중에는 캘거리 출신의 간호사 지나브 카삼과 2명의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 크리스티 클라크는 그녀는 아프간의 변화를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고 의료 봉사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열정은 많은 아프간의 학생들을 도왔으며 그녀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화요일인 지난 25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열린 일명 서리 6인 살인 사건의 공판에서 레드 스콜피온의 경쟁 조직을 이끌던 Y씨는 자신은 비열한 인간이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리 6인 살인 사건은 2007년 10월 19일에 발생한 1급 살인 사건으로 레드 스콜피온의 조직원이 서리의 한 콘도에서 경쟁 조직의 마약 운반 조직원 4명과 행인 2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Y씨는 이 공판에서 범죄 세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와 폭력의 진상을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세상에선 당신의 적이 아닌 친구가 당신을 죽인다라고 말한 Y씨는 과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2시 50분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 플랫폼을 덮치고 에스컬레이터까지 타고 올라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소방당국은 종착 지점에 도착한 8량짜리 열차가 선로 끝에 있던 방지턱을 부수고 플랫폼 위를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일부를 타고 올라가다 최상단부에 가서야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는 열차 이용자가 가장 적은 새벽에 발생해 사고 지점의 플랫폼과 에스컬레이터에는 사람들이 없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열차 안에는 모두 50여 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으며 그중 32명의 승객이 다쳤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소방국장 호세 산디아고는 다행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오헤어 공항으로 통하는 길을 책임지고 있던 이번 지하철의 선로 이탈 사고에 관해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는 경쟁자를 생각하며 달렸고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 달렸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경쟁자를 생각하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면 어떠한지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뉴스앤포커스에서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임 여기다 뉴스앤포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총회에 참석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 문제 왜 그래? 지난 단성소 파악하고 있는데요. 잠재 회원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파악하고 있는. 해석되어집니다.